니체처럼 후회하지 않는 법. 우리는 확실성이 아닌 정반대에서 즐거움을 찾기로 선택할 수 있다. 오후 2시 48분, 스위스 알프스의 어딘가, 스위스 연방철도 921번 열차를 타고 취리히에서 모리츠로 향하는 중. 간이 테이블이 견고하고 만족스러운 딸깍 소리를 내며 고정된다. 나이스. 창밖으로 우뚝 솟은 산봉우리와 에메랄드빛 들판의 하이디스러운 풍경이 펼쳐진다. 나이스. 몇 분 후 이상한 생각이 허락도 없이 내 상념에 무단 침입한다. 이 모든 게 나이스하긴 한데 지나치게 나이스해. 지나치게 나이스하다고? 그게 가능한 건가? 모두가 나이스한 것을 좋아한다. 미국인은 특히 더 그렇다. 우리 미국인은 나이스하단 말을 파프리카처럼 대화 곳곳에 집어넣는다. 나이스의 충분함이란 없다. 우리가 반사적으로 Have a nice day 라고 말할 때 지나치게 나이스하게는 말고요 라고 덧붙이는 일은 없다. 지나친 나이스함은 지나친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나 지나친 사랑과 같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란 뜻이다. 바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몇 시간 동안 나이스함이 쉬지 않고 이어지자 기계와 난폭함, 더러운 때가 간절해진다. 어쩌면 여행을 너무 오래 해서 한 친구가 말한 대로 길 위에서 정신이 나가버린 코코너츠가 된 걸지도 모른다. 기차가 나이스한 터널에 진입할 때 어쩌면 내가 잠복해 있던 나의 피약성을 일깨운 것은 아닌지, 곧 완전히 루소처럼 되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제대로 한 대 때려달라고 청하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머리를 완벽하게 다듬은 승무원이 완벽한 페이스트리와 완벽하게 내린 커피로 가득 찬 완벽한 카트를 밀고 들어와 내 여행을 더 나이스하게 만들기 위해 해드릴 것은 없냐고 물을 때 또 다른 가능성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승무원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고통이 좋은 삶의 필수 요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고통은 나름의 뒤틀린 방식으로 나이스한 것일 수도 있다. 뭐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네, 있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저를 조금만 두드려 패주세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으로 저를 떡칠해주세요. 저를 해쳐주세요. 저를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사랑의 블랙홀은 내 최애 영화다. 압도적 최애다. 아마 수십 번은 봤을 것이다. 나는 그저 영화를 본 게 아니었다. 영화와 깊이 교감하고 영화의 에토스를 빨아들였다. 1993년 처음 개봉했을 때에도 이 영화를 좋아했다. 사람들이 대화에서 밈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이 영화가 문화적 밈이 되기 전에도 이 영화를 좋아했다. 나는 지금도 이 영화를 좋아한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영화의 주인공은 필 코너스라는 이름의 심술궂은 텔레비전 기상캐스터다.
필은 매년 열리는 성축절 축제를 취재하기 위해 펜실베니아의 펑서토니에 와 있다. 올해도 또 필은 이 임무에 몹시 불만이 많으며 기회만 있으면 다른 성실한 직원들 앞에서 불만을 잔뜩 티낸다. 필은 성축절 취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필은 오늘이 또 성축절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필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펑서토니 마을에 갇혀 똑같은 날을 살며 똑같이 재미없는 기사를 취재하는 운명을 반복한다. 이런 곤경에 대한 필의 반응은 불신, 탐닉, 분노, 기만, 절망을 거쳐 마침내 수용에 이른다. 사랑의 블랙홀은 로맨틱 코미디로 분류되지만 나는 이 영화가 지금껏 나온 영화 중 가장 철학적인 영화라고 생각한다. 필 코너스가 영원히 반복되는 하루라는 축복이자 저주와 씨름할 때 그는 철학의 주요 주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이 도덕적 행위인가?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가? 다 큰 성인 남자가 폭발하지 않고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가? 이 영화가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1세기도 더 전에 내놓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놀라운 이론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반가워하지만 놀라지는 않는다. 니체는 서양 철학의 나쁜 남자다. 너무 똑똑하고 선견지명이 가득해서 무시할 수 없는 날라리다. 사람들은 니체를 미친 사람이나 반유대주의자 또는 잘못된 것에 현혹된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하지만 니체는 이 중 그 무엇도 아니었다. 니체는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철학자였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니체보다 124년 늦게 실스마리아에 도착한다. 왜 니체가 이곳을 좋아했는지 알 것 같다. 생강 쿠키로 만든 집과 똑같이 생긴 사랑스러우면서도 우직한 집들, 맑고 차가운 공기, 그리고 눈 돌리는 곳마다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알프스 산맥이 보인다. 만약 스위스에 더러운 때라는 것이 있다 해도 여기에서는 그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쓰레기통조차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다. 호텔에서 나와 니체가 살았던 작은 집을 향해 몇 미터를 걷는다. 당시 이 집 1층에는 찻잎과 향신료와 여러 곡물을 팔던 가게가 있었다. 니체는 2층에 있는 방에 새들어 살았다. 그대로 보존된 니체의 방에는 가구가 별로 없다. 니체가 살았을 때처럼 좁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하나, 동양풍 카펫 하나, 석유 램프 하나가 전부다. 내가 일본에서 배웠듯 단순한 것이 꼭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것도 아름다울 수 있으며 니체의 방에는 우아하고 미적으로 쾌적한 느낌이 있다. 니체는 자기 방 벽지를 직접 골랐다. 세이쇼나군처럼 니체도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니체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자기 삶의 시인이 되고 싶어 한다. 가장 사소하고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니체는 일상의 규칙을 간절히 필요로 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차가운 물로 목욕을 하고 자리에 앉아 날달걀과 차, 아니스씨 비스킷으로 수도사처럼 아침 식사를 했다.
낮에는 글을 쓰고 산책을 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감탄이 나올 정도로 엄격한 규칙이지만 영웅적인 면은 별로 없다. 궁금해진다. 철학계의 무법자, 정신의 비행사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이 증명해주는 듯 니체는 신체적으로도 슈퍼히어로가 아니었다. 사진 속에는 인간이라기보단 코수염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니체의 커다랗고 검은 눈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니체의 가슴을 찢어놓은 매혹적인 러시아 작가이자 인스타파주의자였던 루 살로메만큼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루 살로메는 니체의 눈에 근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거슬리는 특징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특징이 전혀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그리고 나쁜 시력이 그의 얼굴에 마법과도 같은 특별함을 부여해 주었는데 외부에서 받은 느낌을 나타내는 대신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비스마르크처럼 덥수룩한 코수염은 니체가 구축한 알 수 없는 느낌을 더욱 강화했다. 턱수염은 사람들이 니체를 니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여기게끔 만들었다. 니체는 건강을 미덕으로 찬양한 몇 안 되는 철학자 중 한 명이었지만 본인은 건강을 누리지 못했다. 니체는 13살부터 편두통을 앓았고 편두통과 더불어 여러 다른 질병이 평생 괴롭혔다. 시력은 갈수록 나빠졌다. 가끔은 발작처럼 몇 시간 동안이나 구토를 하기도 했다. 어떤 날에는 아예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했다. 모든 진실은 구불구불하다. 니체가 말했다. 모든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지난 후에야 과거를 돌이켜보며 서사를 매끄럽게 다듬고 패턴과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지그재그다. 여백도 있다. 과거의 자신을 막 모습을 드러낸 미래의 자신과 갈라주는 텍스트 사이의 빈 공간. 이 여백은 무언가가 누락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백은 무언의 과도기이며 우리 삶의 흐름이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다. 영혼 회귀는 사고 실험이다. 실존적 스트레스 테스트다. 인생의 즐거운 순간에 우리는 이 테스트를 쉽게 통과한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저 아이스크림을 다시 먹고 버저가 울리는 순간 승리를 결정하는 3점 슛을 다시 넣을 것이다. 사랑의 블랙홀에서 빌 머레이가 연기한 필 코너스는 펑소토니에서의 고난의 절망에 이렇게 읊조린다. 버진 아일랜드에 간 적이 있었어. 거기서 여자를 만났지. 우린 로브스터를 먹고 피나콜라타를 마셨어. 해질녘엔 해달처럼 사랑을 나눴지. 그날은 정말 좋은 하루였어. 그 하루가 반복될 순 없을까? 영혼 회귀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전부냐 전무냐 둘 중에 하나다. 인생이 하나의 패키지다. 당신의 삶은 정확히 똑같이 반복된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토록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편집은 불가능하다. 모든 결함과 지루한 대화가 그대로 들어있는 이 삶을 다시 살아야만 한다.
감독판이다. 니체는 이 시나리오가 당신을 당황시키고 부끄럽게 하리라는 걸 안다. 당신이 몇 개 장면은 삭제하고 다른 장면은 집어넣고 컴퓨터로 몇 가지 더 바꾸고 몸매 좋은 대역 배우를 써서 삶을 수정하고 싶어 하리란 걸 안다. 나는 처음으로 단독 비행을 했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번에는 이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시카고에서의 따뜻했던 어느 저녁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때 나는 6살 난 딸과 함께 여행 중이었다. 밤 늦은 시간이었다. 딸아이는 졸려했고 아이들이 졸릴 때면 가끔 마음속에 묻어둔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낸다. 길을 걷고 있는데 딸아이가 날 쳐다보며 물었다. 아빠가 내 진짜 아빠야? 입양한 아이를 둔 부모로서 사랑을 듬뿍 담아 아이의 불안을 달래주는 말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나는 거침없이 냉담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그리고 쏘아붙였다. 그런 걸 왜 묻는 거야? 상처받은 아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다 망쳐버린 것이다. 그 순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번에는 아이의 질문에 사랑을 담아 대답할 텐데. 아니, 니체는 말한다. 편집은 안 돼. 집중 안 하지?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네 삶의 전부를 받아들이거나 전부 잃거나 둘 중 하나야. 예외는 없어. 니체가 영혼 회귀를 가장 무거운 짐이라 칭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영혼보다 더 무거운 건 없다. 만약 모든 것이 무한히 되풀이된다면 인생의 가벼운 순간이나 사소한 순간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모든 순간이 동일한 무게와 질량을 갖는다. 모든 행동은 똑같이 크고 작다. 영혼 회귀를 매일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준으로 삼아보라. 당신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그 데킬라를 다 마시고 영원한 숙취에 시달리고 싶은가? 영혼 회귀는 자기 삶을 무자비하게 검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한다.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영혼 회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 학자가 말한 결혼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다. 긴 결혼 생활 끝에 막 이혼을 마쳤다고 상상해보라. 지금 아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전 파트너의 청혼에 다시 예스라고 답할 것인가? 완전 쇼펜하우어처럼 되어 우리가 가능한 최악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결론 내릴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프리드리 니체였다. 하지만 니체는 힘들고 너무 짧았던 자기 삶의 끝을 향해 다가가면서 인생 전체에 감사한다고 공표하고 쾌활한 다카포를 덧붙인다. 다시 한번.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철학자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는가는 우리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니체가 말한 본질적인 고통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 그에 못 미치는 것을 경험하는가? 우리는 그저 고통을 참아내고 있나? 아니면 고통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가? 니체는 마조이스트가 아니었다. 니체는 고통을 좋은 삶의 구성 요소로
배움의 수단으로 여겼다. 오로지 고통만이 지식으로 이어진다. 니체는 말했다. 고통은 청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답해야 하는 부름이다. 우리는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그 부름에 답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욱 깊이, 심지어 맹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통에 답하는가? 니체는 이 마지막 선택지를 와인과 연극과 삶을 사랑한 그리스 신의 이름을 따서 디오니소스적 방식이라고 칭했다. 니체는 말했다. 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앞으로 더욱더 배우고 싶다. 그렇게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사랑하지 말라고, 바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사랑하라고 니체는 말한다.